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자,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보험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박가영 전문가님, 권다음 전문가님, 성수경 전문가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가영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보장 분석을 안 받아본 분은 계셔도 한 번만 받아본 분은 없을 정도로 꼼꼼하고 정확한 보험 전문가 박가영입니다. 네, 좋습니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오늘도 이야기해 주실 거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권다은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해드리는 보험 전문가 권다은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성비 있는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수경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전도 안전하게, 설계도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험 전문가 성수경입니다. 네, 안전 제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셔야겠죠?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보장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관련해서는 우리 박가영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주제를 또 선정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비나 운전자 보험, 진단비, 수술비가 보장되는 건강보험 등 여러 종류의 보험을 유지하고 계실 텐데요. 가입은 대부분 해놓았으나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MC님은 본인 보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잘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저도 보험을 여러 개 가입은 해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어떤 보장이 있는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MC님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아프고 나서 그때서야 가입된 보험을 찾아보시고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어떤 걸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고나 병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오기도 합니다. 그때서야 보험을 들여다봤을 때는 매우 늦은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험의 보장 범위도 넓어지고 개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저는 고객님들이 기존 보험의 유지를 되게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존 보험 담당자분이나 실력 있는 전문가에게 보장 분석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동일한 보험료를 내더라도 더 넓은 범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90세, 100세까지 더 든든한 보장을 챙길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간중간 보험의 보장 분석을 꼼꼼하게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험은 아프고 나서는 가입이 어렵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참 난감하고 눈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정말 막막할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진단받고 수술하여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가 나왔는데 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적다 보니 새로 가입하고 싶다고 소개를 통해 연락이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물론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도 많이 생겨나 가입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가입하는 유병자 간편보험 상품들도 분명 알릴 의무 사항, 즉 고지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부합이 되어야 가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험 분석을 통해 언제, 어떻게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이 되더라도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 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 보험을 잘 가입하고 또 유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게 보장 분석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보장 분석이 필요한 정확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소득 수준, 가족 구성, 건강 상태 등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필요한 보장도 달라지듯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는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중복된 보장이 있거나 필요 없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감액이나 해지를 통해 보험료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장이 부족하면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치료비 부담 등과 같이 큰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분석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정말 깔끔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보장 분석을 받고 싶은 분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보장 분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 보장 분석은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보험의 보험 증권을 검토하고 보장 범위를 체크하며 현재 재무 상태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력 또는 우려되는 질병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장 분석을 통해 내가 가입한 보험 상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잘못된 부분이나 중복된 부분을 해지하거나 감액하고 앞서 말씀드린 현재 내 상황에 접목시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진과 같이 무조건 해지를 할 경우 가입 인수 거절 및 해지 후 신규 가입 시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백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보장 분석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보장 분석을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우선 가지고 계신 증권을 보기 전 고객님의 병력 사항을 파악 후 원하시는 보장이 있으신지 니즈 파악과 앞으로의 우려되는 질병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만큼의 한도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보험 증권을 하나하나 해석해 드립니다.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와 만기 시점, 그리고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 사항인 즉 고지 사항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검토해 드립니다. 또한 기존에는 좁은 범위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개정되어 보장 범위가 넓어진 특약으로 보완하는 것이 더 보상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므로 보장 강화를 위해 비교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보장 분석 상담을 진행합니다. 현재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종 검토 후 컨설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인 3대 진단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순서로 나오는데요.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이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높은 질환은 암입니다. 오로지 자기 부담으로 암을 치료하실 게 아니라면 암보험 가입은 필수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암보험이라고 전부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암보험 안에서도 내용을 따져서 잘 가입해야 되는데 일반암에서 보장하지 않는 소외감, 유사암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암이 크게 진행되기 전 작은 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라니까 제자리암 또는 상피내암이라고 합니다. 유사암의 범위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등이 있고 일부 회사에서는 대장전막내암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암들을 우리는 일반암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은 유사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암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암에 대해서 전부 보장을 받으려면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소외감 진단비 등 약관에 따라 모든 암이 보장되는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건강검진 때 조기 발견이 되다 보니 일반암이 진행되기 전 유사암일 때 발견율이 높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유사암의 한도를 일반암 비율과 크게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였는데요. 2022년 10월 이후 금감원의 지침으로 현재는 모든 곳이 일반암의 20%까지만 유사암이 가입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유사암 진단비가 줄어도 낙담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는 유사암 수술비 특약이나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 등으로 보완하고 이 특약들이 진단비 못지않게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 암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되는 건 아니었네요. 그렇다면 암 다음 순위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이 혈관 질환도 특약에 따라 보장이 다를 것 같은데 먼저 뇌혈관 질환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암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인데요. 먼저 뇌혈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뇌혈관 질환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뇌혈관 진단비, 두 번째 뇌졸중 진단비, 세 번째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진단비입니다. 뇌출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질병 분류 코드, 즉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단해 줄 때 쓰는 질병 코드에서 I60 지주막하 출혈부터 I62 기타 비외상성 2개 내 출혈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비외상성 출혈이라는 말은 교통사고나 일상생활에서 다치는 상해로 인한 뇌출혈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하기 때문에 I60 코드에서 I66 코드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범위의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한 6가지 질병 코드에서 I64 기타 뇌혈관 질환에서 I67, I68, I69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 가장 넓은 보장의 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뇌졸중 진단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진단비를 모두 보장받으실 수 있지만 그 외 뇌혈관 질환이나 혈관 질환으로 오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뇌출혈 그리고 기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폭넓게 보장해주는
뇌혈관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 보험의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일부인 급성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추가하는 등의 대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을 갖고 있다면 모든 심장질환에 보장이 되느냐? 아쉽게도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질환들,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피해는 큰 다양한 심장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심장질환 수술비 특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 무조건 넓은 범위를 보장한다고 해서 모두 좋은 보험은 아니니 전문가분들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보다 더 넓은 범위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진단 코드는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병 등이 있습니다. 혈류의 이상으로 근육이 필요한 만큼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했을 때 통증이 나타나면 협심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로 가슴 한가운데 쥐어짜듯이 아프고 왼쪽 어깨 부위로 통증이 느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진단 확률이 급성심근경색보다는 높게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더 걸릴 확률이 높은 것까지 보장되는 특약들도 출시가 되었고요. 예를 들면 심부전증, 심장판막증,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정맥은 정상 맥박이 아닌 모든 심장 박동, 심장 율동을 포함하는 질병인데요. 콩닥콩닥 뛰어야 하는 심장이 빨리 뛰는 빈맥과 천천히 뛰는 서맥이 대표적인 부정맥입니다. 부정맥 진단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훨씬 높다 보니 보험회사에서는 같은 금액이라도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해서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심장혈관 질환의 보험료가 훨씬 비싼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보험료를 내더라도 급성심근경색증 특약에만 너무 집중해서 가입된 건 아닌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넓은 진단 코드를 보장해주는 특약은 계속해서 생기기 마련이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보험에 계속해서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감안하셔서 수입, 기타 조건 등을 정한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박가영 전문가님께서 보험 보장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보장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프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보장 분석을 보험 전문가로부터 받으셔서 큰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여 재정적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이란 지금 건강한 내가 미래에 병들고 아픈 나에게, 지금은 젊고 돈 버는 내가 미래에 늙고 소득이 끊긴 나에게 미리 치료비와 생활비를 송금하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의미를 내가 가져가는 보험 보장 자산에 접목시켰을 때
나의 현재 상황에 맞는 니즈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상황, 생활 습관, 가족력, 유전력 등을 고려하여 유익한 상담하셔서 미래의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자산을 현명하게 만드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혜롭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은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 한다, 중간중간 보장 분석을 해봐야 한다 하는 내용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주제도 만나보셔야겠죠?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수술비 보험인데요. 권다은 전문가님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실손의료비 보험은 내가 사용한 금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는 보험이라면 수술비 보험은 내가 가입한 특약별로 정해진 금액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네, 그렇군요. 수술비 보험이라니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수술비 보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요즘 의료 트렌드가 카테터, 내시경, 로봇 수술 등 비관절 수술의 비중이 많아지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중입니다. 최근 신의료 기술의 발전 등 수술 기법이 다양해지고 첨단화됨에 따라 그에 맞게 보험도 리모델링 해주셔야 합니다. 진단비 보험이나 대부분의 보험의 보험료가 나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수술비 보험은 나이에 따라 크게 편차가 크지 않고 드시는 약이나 지병이 있더라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비 보험은 각각의 특약에서 중복 보장, 매회 정액 보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가성비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에 맞게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을 점검할 때 이 수술비라는 단어가 포함된 특약을 좀 확인해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수술비라는 단어가 포함된 특약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에 대해 보장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병원비 일부를 지급해 드리는 보험이라면 수술비 보험은 수술을 받으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수술 관련 특약은 크게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그 외에도 종수술비, 엔대수술비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폴립 및 양성 종양 수술비, 그리고 뇌혈관 질환 수술비, 암 수술비처럼 질병 관련된 수술을 보장해드리는 질병 수술비가 있고요. 골절 수술비, 상해 수술비처럼 상해 관련에 대해 보장해드리는 상해 수술비 특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할 위험으로 인한 수술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수술에 관련된 특약만 수십 가지인데 모두 가입해야 보장받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장 범위가 넓은 수술비로 준비를 하시면 고민은 해결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다면 어떤 특약에 가입을 하면 되는 걸까요? 보장 범위가 넓은 수술비 순서대로 안내해드리자면 보장 범위를 기준으로 질병, 상해 수술비, 1, 5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로 구분이 되고 보장 범위가 넓을수록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보장 범위도 넓고 금액도 많으면 좋을 텐데 이게 반대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단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특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반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보상 금액이 적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술비 특약으로 종수술비 특약이 있는데요. 종수술비는 회사나 상품에 따라 일부 다르며 1, 5종, 1, 7종, 1, 8종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관열인지 비관열인지 구분을 하지 않고 보상을 결정을 하지만 1, 7종, 1, 8종 수술비는
1, 5종 수술비와는 다르게 비급여 부분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경증질환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치질 수술은 1종, 건강검진 시 대장에서 용종을 제거하면 2종으로 경증질환에 해당되는 수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 5종 수술비는 3종은 협심증 환자분들이 좁아진 혈관을 넓혀줄 수 있는 스텐스 삽입술, 5종은 개도술, 개복술처럼 중대 질환으로 수술을 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수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5종 수술비에서는 암수술도 보장이 되기에 가장 넓은 범위의 수술비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숫자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었네요. 이 비급여 부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보험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엔대 질병 수술비 이건 또 어떤 특약인가요? 네, 엔대 수술비는 회사나 상품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숫자로 시작하는 예를 들어 82대 질병 수술, 111대 질병 수술, 142대 질병 수술처럼 각각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 N개의 질병에 대한 수술 시 보장한다는 특약입니다. N대 수술비는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수술 회당 가입 금액을 보장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별로 지정한 N대 질병의 보장 항목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하고 보장되는 숫자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특약 안에 담겨 있는 질환 범위와 보장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엔대 수술비는 질병 분류 코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술 위험도가 높은 질환에 대해서는 지급보험금이 남지만 수술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종수술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엔대 수술비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질병 종수술비와 함께 가입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개두술, 개복술 아니면 암수술처럼 중대한 질환 수술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백내장이라든지 충수염이라든지 일상 다빈도 질환들도 수술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비용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나가면 좋은 보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보장을 놓치시는 부분이 없도록 소득 상실 부분을 최소화하고 내 부담금 없이 질 높은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이 질병 수술비는 기본 엔대 수술비의 보장의 크기가 크고 이 종수술비는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수술비의 특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각각 장단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수술비 특약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실손 보험이 많이 올라 부담스러우셔서 실손을 전환하게 되면 월납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료 부담의 리스크는 줄어들지만 본인 부담금의 부담이 예전보다는 커지는 부분이기에 그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보장의 금액을 수술비 플랜으로 메꿔 넣을 수 있습니다. 수술은 실제로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으로 이루어지기에 실손으로 돌려받으시고 실손의 내 부담금 부분은 정액형 수술비 플랜에서 보장받으셔서 나의 건강관리 비용과 소득 손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수술비는 진단비처럼 한 번만 받고 사라지는 특약이 아니라 매회 지급받을 수 있고 큰 수술부터 생활질환 수술, 시술 구분하지 않고 저렴한 보험료로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수술비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짚어봐야 할 키포인트도 알려주세요.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의 영향을 진단비 보험에 비해 크게 받지 않고 드시는 약이나 지병이 있으시더라도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넓은 범위로 가지고 가며 고령자의 경우는 병원에서도 수술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나이나 체력적으로 수술을 받기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은 100세 만기보다는 90세 만기로 가져가시면 더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장을 놓치시는 부분이 없도록 소득 상실 부분을 최소화하고 내 부담금 없이 질 높은 진료를 받으시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현명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주제까지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정말 유익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주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관련해서는 성수경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운전자 보험이라는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와 운전자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가입해야 되는 필수 보험인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운전을 하지만 필수 보험은 아닌 운전자 보험은 나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으로 구분을 해드리자면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대인 대물에 대한 민사적인 것을 해결해주고 운전자 보험은 나에 대한 형사적인 부분을 해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보험의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저도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좀 어렵더라고요.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자, 두 개의 차이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차량 등록수가 2,629만 대로 차량이 2명 중에 1명꼴로 차량을 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은 약 500만 명으로 자동차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약 20% 정도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약 2천만 대의 차량 운전자분들은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주변의 지인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거의 다 가입을 하셨고 저도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가입해야 하는지와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몰라서 가입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뭐가 다른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자동차 보험은 피해본 사람이나 피해본 자동차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민사적인 모든 부분을 해결해주는,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은 가입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일반적으로 최대 9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 재가입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 개인적인 사고율에 따라서 할증 또는 할인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운전자 보험은 어떨까요? 운전자 보험은 내가 교통사고 중 형사처벌건으로 잘못하게 되면 구속이 될래, 벌금이 될래? 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구속 대신에 벌금을 내게 함으로써 형사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기본은 형사처벌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보통 12대 중과실이라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형사처벌권을 따로 규정해 놓았는데요. 12대 중과실 건들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은 사고나 벌점이 많아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운전자 보험도 점점 좋게 변경되다 보니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가 언제 가입되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두 가지의 차이점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12가지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사고를 말하는데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12가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최근 5년간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36만 1,183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 중대 법규 위반 사고라고 하니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사고라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실수로 일어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속합니다. 특히 7, 8월 달에는 식사를 하시고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보도 사고, 스쿨존 사고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최근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유소,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의 드라이브 스루 이용할 때 보도 침범을 하게 되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워낙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시대라서 특히 출근길, 퇴근길에 마음이 조급해서 제한 속도보다 20km를 초과해서 과속을 한다거나 운전 중에 조금 욕심 부릴 때가 있죠.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지나치거나 신호 위반을 할 경우가 사고가 났을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행 가실 때 한적한 시골길에서 편도 1차선에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가는 경우에 답답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출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필 내가 사고 난 부분이 횡단보도일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특히 2023년 1월 3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서 4월 23일부터 반드시 정차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혹시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건으로 운전자 책임이 되기 때문에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이 가장 조심하는 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목욕에 대한 사고입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인 30km 구간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나라에 내야 되는 벌금만 3천만 원이고 3년 이하의 징역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필수 아닌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으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고요. 특히 이 말씀을 꼭 드린데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또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들에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운전자 보험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좀 궁금해요. 이 자동차 보험은 차량에 대한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나에 대한 보험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해당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 운전자 보험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장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그 차량에 대해서 운전자 본인, 1인 한정, 부부 한정, 가족 한정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놓게 되면은 자동차 한 대에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지정된 사람만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은 가입하면 내가 어떤 차량을 운전하던 간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명의의 차량뿐만 아니라 친구나 지인의 차량, 회사 차량, 부모님 차량, 명의에 상관없이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회사 차량으로 출장을 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내 운전자 보험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직관적으로 보험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 내는 보험료이고 개인마다 사고나 이력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보험료가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 이상까지 보험료가 다양하게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고 운전자 보험 특약만 넣게 되면 영업용은 보통 3만 원 정도,
비영업용은 10,000원대 정도로 준비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보험료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실하게 좀 더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 주변에 보면 이 보험료 얼마나 내세요 하고 여쭤봤을 때 대답이 정말 천차만별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뭐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렇게 좀 많이 내시는 분들은 뭔가 더 좋은 혜택이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운전자 보험 내 거는 5만 원짜리다, 10만 원짜리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아직 잘 모르셔가지고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립금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은행으로 따지면 저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운전자 특약은 영업용은 3만 원, 자가용은 10,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은 운전자 보장이 아닌 적립금으로 채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내 운전자 보험료가 11,532원 이런 식으로 1원짜리까지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아닌 딱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1,000원 단위나 10,000원 단위 되어 있다면 100%입니다. 운전자 최저보험이 10,000원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월 10,000원 내시는 분들은 잘 가입되어 있으신 거고요. 은행에서 저축을 할 경우에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주지만 운전자의 적립금을 넣을 경우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도 떼기 때문에 가입자분들한테는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설계사들은 고객들의 운전자 보험을 설계할 때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적립금을 넣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험사와 설계사는 이득을 보지만 보험 가입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적립금을 넣어서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을 보강하시거나 목돈을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저축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좀 큰 금액을 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꼭 여러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좀 궁금한 내용이 또 생기는데요. 운전자 보험 가입한 다음에 다른 보험들은 사실 쭉 계속해서 유지를 하잖아요. 운전자 보험도 가입한 후에 계속 유지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장 관리가 필요한 보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보장 한도가 크게 늘어나거나 약관이나 보장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25일에 민식이법이 시행되어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사실상 이 법 때문에 보험회사는 2020년도부터 운전자 보험의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에 민식이법, 즉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인 30km를 초과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사고는 드물지만 다치기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20년도 이전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스쿨존 사고에 대한 보장이 없거나 굉장히 적은데 보험료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2025년도에 운전자 보험을 보시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당시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보험료는 16,790원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운전자 보험은 2억을 보장하는데 월 보험료는 오히려 저렴합니다. 보장 금액이 약 7배가 증액이 되었는데도 보험료가 그대로거나 저렴한 것이 운전자 보험의 특징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주기는 약 2년에서 3년 정도마다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 중요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었거나 보장 한도가 확대될 때 제 주변 분들한테는 연락을 드려서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최근에도 약 5개월 전에 비탑승중 사고라고 해서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보험사가 약관을 개정한 내용인데요. 경사로에 주차를 하고 나섰는데 차량이 오래된 경우 브레이크나 파킹 기어의 힘이 약하거나 혹은 실수로 잘 체결되지 않아 경사로 아래로 내려와서 인명피해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예전 운전자 보험에서는 비탑승중 사고라고 하여 면책 사항이었으나 최근 운전자 보험에는 약관이 개정되어 운전 중과 동일하게 형사상 책임 피해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은 옛날 보험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만큼은 전혀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옛날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경우 보험료는 똑같이 내는데
억울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지 만 2년, 3년이 경과하셨다면 반드시 리모델링을 하셔서 같은 보험료의 최대의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유지하는 게 아니라 2, 3년에 한 번씩 꼭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2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이참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도 적립금은 빼고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이 되는 최신 사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전자 보험 마지막으로 좀 주의해야 할 게 하나 더 있다고요, 전문가님? 네, 이제 다들 운전자 보험 증권 찾고 계실 겁니다. 만약 분실하신 경우 고객센터 전화하시면 이메일, 팩스, 우편 이런 방법으로 재발송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증권을 꺼내봤더니 적립금은 0원인데 보험료가 2만 원대, 3만 원대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그럼 뭐냐? 운전자의 상해 특약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먼저 운전자 특약이 뭔지 아셔야겠죠? 형사사건의 특성상 재판과 형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으로 현재 최고 한도 2억이고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 그리고 재판 시 벌금형 대인은 3천만 원, 이하 대물은 500만 원 이하로 법정 최고 한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것은 모두 상해 특약인데 보통은 상해 특약을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내 종합보험에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운전자에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내 병력에 따라서 종합보험에 상해 특약이 심사되어 거절되어서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이 운전자에서는 가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제 똑똑해진 분들은 보험 가입을 할 때 적립금은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설계사가 운전자의 상해 담보를 넣어서 2, 3만 원대로 제한서를 뽑아서 다들 이 정도는 준비한다고 하니 당연하게 여기고 사인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는 2년 주기로 해지 및 신규 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인데 상해 특약은 운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평생 그리고 오히려 나이 들어서 운전할 때 더 많이 필요하고 사고율도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골절진 담비 또는 상해 후유장애의 경우 어르신들이 빙판길이나 버스에서 넘어지면서 청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내는 돈에 대해서 가성비 있게 내려면 20년 납 90세나 20년 납 100세 보장성 보험에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해지해야 하는 운전자의 상해 특약을 넣게 되면 평생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고 필요 없는 돈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에는 딱 운전자 특약만 넣어서 월 납입료 소멸되더라도 아깝지 않게끔 컴팩트하고 저렴하게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중에 10명 중 6명은 입건이 필요하지 않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워진 요즘 운전자 보험을 잘 체크하시고 업셀링 및 리모델링 하셔서 최신 교통사고 특례법이 적용된 운전자 보험으로 크게 보호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이 상해 특약은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데 운전자에 넣게 되면 계속해서 해지를 좀 해야 하니까 손해를 보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꼭 오늘 내용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께 오늘 전달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현명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